주간꾸레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죠. 바르셀로나는 코파델레이 준결승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러서 0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참사죠. 재앙입니다.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시메오네 감독은 전술과 용병술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운이 안 따른 것도 사실이라고 봐요. 페르민의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왔고, 바이덴은 반칙을 당했는데 그게 레드가 아니라 옐로가 나왔고, 라민 야말은 반칙을 당했지만 피케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쿠바르시가 골을 넣었는데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프사이드 반자동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주심이 오프사이드 여부를 보여줄 때 직접 선을 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VAR 시간이 6분 30초 정도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당연히 경기 끝난 다음에 바르셀로나는 심판 판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했다고 합니다. 사실 라리가 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만 많아. 바뀌지도 않고. 근데 오늘은 심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바르셀로나 수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에 수비가 흔들리면서 총 6패를 당했죠. 이 경기에서 4골 실점했잖아요. 이전에 올 시즌 4골 실점한 경기가 한 경기에 불과합니다. 세비야전 1대4 패배죠. 그 경기도 수비 라인이 완전히 무너졌던 경기인데 또다시 역습에 의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4골을 실점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여러모로 바르셀로나에게는 뼈아픈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함께 바르셀로나의 위태로운 수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함께 갑시다. 렛츠 고! 말씀드렸다시피 바르셀로나는 코파델레이 4강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0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패배는 바르셀로나가 자초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경기 시작과 동시에 자책골이 터졌거든요. 에릭 가르시아의 백패스를 주안 가시아 골키퍼가 볼 트래핑을 잘못하면서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자책골을 기록한 거예요. 상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고 장소가 메트로폴리타노인데 경기 시작과 동시에 자책골을 기록했다니까요. 상대의 사기를 올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나왔죠. 특히 역습 상황에서 오른쪽에 아들 시메오네가 발데하고의 스피드 경쟁에서 이겨내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연결하는 패스가 루크원에게 연결되면서 득점 상황으로 연결이 됐죠. 결국은 아들 시메오네의 돌파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발데에게 스피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때 한쪽 측면에서 커버 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중앙 자원이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들 시메오네가 반대쪽으로 연결하거나 중앙 쪽으로 연결하면서 센터백 자원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습은 굉장히 위력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가운데 중앙 쪽으로도 연결이 적절히 됐죠. 그러니까 그리즈만이라든가 훌리안 알바레스가 슈팅할 때에는 자유롭게 슈팅하는 장면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할 만한 경기입니다. 아니, 승리해야 되는 경기예요. 그 정도로 바르셀로나를 압도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XG값이 2.33인데 바르셀로나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고요.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34%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점유율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슈팅의 효율성, 정확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슈팅 12개 있는데 유효슈팅이 8개고 4골을 넣었으니까요. 그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은 매우 파괴적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 6골 넣을 줄 알았어요. 오히려 바르셀로나는 4골 실점한 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이 경기는 역사적인 패배가 아닌가 싶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역대 3번째 0대4 패배를 당했더라고요. 이전 기록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42년 11월에 0대4 패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1989년 4월에 0대4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0대4 패배를 당한 거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04-05 시즌 이후 두 번째로 전반전에만 4골을 실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경기죠. 첫 번째 경기는 2020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가르마를 탔던 2대8로 패배했던 그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전반에 4골이면 후반에 또 4골 실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경기가 연상이 됐거든요.
그 정도로 초토화됐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다 한지 플릭 감독이 사부 리그 감독 시절 이후로 21년 만에 4골차 패배를 당했다고 해요. 상당히 수모를 겪었다고 해야 될까요? 참사를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다시 떠오르고 싶지 않은, 되새김질하기 싫은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솔직히 바르셀로나의 수비 심각해요. 매우 심각합니다. 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공식 37경기에서 29승 2무 6패. 성적은 나쁘지 않죠? 결과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파델레이 4강, 챔피언스리그 16강, 스페르코파는 우승, 그리고 라리가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공식 경기 결과는 나쁘지 않은데 득점과 실점 보세요. 44골이나 실점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경기 37경기에서 44골 실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당 약 1.18골, 경기당 실점이 한 골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수비 쪽의 문제를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사실 수비의 불안한 면을 고려했을 때 실점은 적게 한 거예요. 근데 상대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는 장면들이 있으면서 오프사이드로 기록되는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경기당 1.18골을 실점한 것이 아닌가, 무실점을 12경기나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라리가 23경기에서 23골을 실점했습니다. 라리가에서는 경기당 1골 실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평균 실점을 봤을 때 라리가에서는 실점이 그나마 적었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적 약팀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즉 레벨이 높은 팀을 상대로는 전 경기 실점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우승 가능성이 적다고 얘기하는 게 수비가 뒷받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파델레이에서는 4경기에서 5골 실점하고 스페르코파에서는 2경기에서 2골 실점을 했습니다. 즉 바르셀로나의 수비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수비 형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난 시즌부터 낯설지는 않죠.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팀들은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묶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한지 플릭 감독이 오면서 바르셀로나 특유의 티키타카, 점유율 축구와 독일 축구의 효율성을 약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수비 라인이 형성되고, 그리고 앞쪽에서 압박하면서 빠르게 전환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고, 그 전환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가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바르셀로나의 XG값을 생각하잖아요. 이거보다 2배는 더 넣었어야 돼요. 바르셀로나의 XG값에 비해서 득점력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그만큼 위력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는 예외이지만요. 바르셀로나는 전통적으로 몸싸움, 세트피스 역습에 약합니다. 몸싸움 하면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인테르전 생각나요. 둠프리스에게 밀렸던 그 장면이요. 그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많이 하는 편이죠. 역습에도 매우 약하고요. 근데 이게 바르셀로나의 전통적인 수비 형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크루이프 감독 시절부터 바르셀로나는 라인을 굉장히 높게 형성했어요. 네덜란드 축구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라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형성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골키퍼의 역할도 매우 다양해졌고, 센터백들이 미드필더처럼 경기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라인이 높게 형성되면 뒷공간은 넓잖아요. 여기서 뚫리면 실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림팀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AC 밀란에게 대패했던 장면이라든가, 펫 가르디올라 감독 시절에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가레스 베일에게 치다를 당했던 장면들, 그런 장면들 생각하면 뒷공간이 그냥 허벌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런 면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지 플릭 감독은 오프사이드 트랩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위력을 발휘해 왔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은 어떤가요? 그 효과가 미비하죠. 2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지난 시즌 효과를 보면서 상대 팀들이 파악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옵니다. 이 경기 시메오네 감독이 확실하게 해결책을 제안했잖아요.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펼쳐서 직선적으로 공격하니까 바르셀로나의 측면 수비수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죠. 수비 간격은 벌어집니다. 그럼 뒤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훨씬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시메오네 감독도 바르셀로나 수비 라인에 대해서 파해법을 고민하고 나왔고 그것이 효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이유는 지난 시즌은 수비 리더 이니고가 있었어요. 이니고가 수비 라인 조절해주고 수비 라인이 흔들릴 때마다 정신 차리게끔 만들어줬었는데 이니고가 올 시즌 시작할 때 중동으로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는 왼발 센터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라르 마르틴을 왼발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하지만 수비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이걸 메웠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왼발 센터백을 영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지만 칸셀로를 영입했죠. 전 칸셀로의 영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칸셀로가 많은 경기에 나온 건 아니에요. 칸셀로가 나온 경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 칸셀로가 5경기에서 158분 정도를 소화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습은 부진한 게 맞죠. 그래서 칸셀로도 조금 더 분발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수페르코파, 코파델레이, 라리가에서 우승했고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갔습니다. 물론 피파 클럽 월드컵에는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경기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에도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선수들이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부상 선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경기를 소화하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에릭 가르시아의 활약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에릭 가르시아가 수비형 미드필더, 라이트백, 레프트백, 센터백 어떤 위치에서든 1인분 이상을 해주면서 올 시즌 바르셀로나 수비수 중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릭의 활약은 얘기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안 가르시아 골키퍼 이 경기에서 엄청난 실수를 범했고 세비야전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없는 골키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안 가르시아 골키퍼가 선방해 주는 면도 있고 스위퍼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안 가르시아 골키퍼의 가세는 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 맞죠. 자, 바르셀로나의 라리가 실점을 좀 분석해 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그나마 라리가에서 경기당 한 골 실점하면서 더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리가 실점 분석하면서 바르셀로나의 수비 문제를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라리가 23경기에서 23골 실점했으니까 경기당 한 골씩 실점하고 있고요. XG 실점이 28.7이에요. 그러니까 XG 실점보다는 덜 실점한 게 맞죠. 그런데 경기당 실점이 2.7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수치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바르셀로나는 원정에서 실점이 너무 많아요. 홈에서 11경기 소화하는 동안 5골밖에 실점 안 했거든요. 근데 원정에서는 12경기 소화하는 동안 18골을 실점했고요. 그리고 전반전에 수비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집중력이 너무 늦게 올라가. 바르셀로나 스코어요 0대1에서 실점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냥 0대1 만들어 놓고 경기 시작하면 돼요. 전반에 17골 실점했고 후반에 6골 실점했어요. 경기 초반부터 집중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바르셀로나 축구는 점유율 축구이기 때문에 볼을 돌리면서 점차적으로 경기력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상대가 초반에 강하게 몰아붙일 때 바르셀로나가 그거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된다는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실점이 많은 게 어찌 보면 이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점 유형을 보면 오픈 플레이에서 10골, 세트피스에서 5골, 역습에서 5골, PK로 3골입니다. 맞죠? 세트피스의 역습에 약한 거. 바르셀로나는 평균 점유율이 68%가 넘어가요. 현재 라리가 1위거든요. 이게 이상하진 않죠. 그런데 경기당 태클이 16.1에 14입니다. 경기당 반칙이 9.2에 22고요. 그리고 경고 31에 20입니다. 그런데 퇴장은 2회예요. 17위. 그러니까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경기를 주도하면서 반칙도 굉장히 적게 하고 태클도 적게 하고 그런데 퇴장은 또 당하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이런 기록 보면 조금 더 전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바르셀로나가 점유율 생각하고 기술 축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되는 기록입니다. 하지만은 중요 경기,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아니면은 토너먼트 단계에서 4강 이상일 때, 8강 이상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거칠게 플레이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예전에 미드필드 라인에 거친 미드필더 한두 명씩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선수가 없죠. 그 점도 아쉽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고쳐 나가야죠. 자, 해결책이 없는가? 없습니다. 사실은 바르셀로나는 지금의 수비 스타일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골 더 많이 넣고 실점하면서 가자. 그래서 더 많이 넣고 본프레레식으로 승리 거두면 된다. 이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쳐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실점수를 최대한 줄이고 수비의 안정감을 올리는 것도 정답이죠. 중원 장악이 필수입니다. 일단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앞에서 묶어야 돼요. 그 얘기는 미드필더들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페드리하고 도용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장악을 많이 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페드리의 빈자리가 좀 아쉽기도 하고요. 2월 달에 페드리하고 가비가 복귀한다고 하죠. 두 선수가 복귀한다면은 중원 장악력이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원 장악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상대 역습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포백 라인에서의 조직력을 좀 더 높여야 돼요. 가끔씩 오프사이드 트랩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포백 라인의 조직력을 더 높여야 된다. 지금 한지 플릭 감독이 바이데, 에릭, 쿠바르시, 쿤데잖아요. 그래서 포백 라인에 큰 변화를 많이 안 주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포백 라인의 조직력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안 가시아 골키퍼,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지난 시즌부터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된 게 4골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세비야전도 그렇고 이 경기도 그렇고 주안 가시아 골키퍼의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최대한 줄일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다가 한지 플릭 감독의 선수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즌부터 바르셀로나는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쿤데도 관리해줘야 되고 발데도 부상이 있는 편이니까 발데도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칸셀로를 어떻게 쓸지도 중요하고요. 제라르 마르틴을 어떻게 쓸지도 중요합니다. 지금 뭐 아라오는 돌아왔지만 아라오라든가 텐센이 올 시즌 부상이 좀 길었잖아요. 그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런 측면에서 마르틴을 센터백으로 쓴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라오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돌아온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 관리를 잘하면서 수비 쪽의 안정감을 더 높이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역시 골을 더 넣어라. 너무 뻔한 얘기해서 미안한데 결국 지금 바르셀로나는 골을 더 넣어. 뭐 일부에서는 이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패배 있잖아요. 이 패배에 페르민이 골을 넣었다면 골대를 맞추지 않고 그랬다면 경기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바르셀로나가 공격 쪽에서 더 파괴력을 발휘했다면 경기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축구에서 이프는 필요 없죠. 그런데 공격이 터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바르셀로나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바르셀로나 수비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바르셀로나 스타일을 또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는 수비 부담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수비의 안정감을 높이면서 공격 쪽에서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비 없이 우승 못합니다. 그나마 제가 라리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장기 레이스는 승점 관리, 무승부보다는 승리하는 수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를 제압하는 힘, 그거에 의해서 승점 3점을 획득하는 모습이 나오면 우승에 근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승점 사냥만 제대로 한다면 그러면은 우승 경쟁을 계속 갖고 가지 않을까? 다만 코파델레이 1차전 0대4로 패배하고 2차전에서 이걸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왜? 수비 없이는 우승 못하니까. 솔직히 바르셀로나 수비 걱정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할 생각입니다. 장렬히 전사하더라도 바르셀로나 한번 가보자. 2차전 역전 믿는다. 역전 가자.